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허전할까? 젊을 때는 돈을 벌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집을 사면 안정될 줄 알았고 자녀를 잘 키워 독립시키면 후련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낯선 얼굴을 발견합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까? 주름 사이로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서글픔이었을 수도 있고 막연한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정작 나를 위해 산 날이 하루도 없었던 것 같다고. 또 다른 분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이 유독 쓸쓸하다고 하셨습니다. 웃고 떠들다가도 집에 오면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다고. 이런 마음 혹시 낯설지 않으시지요? 마음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쇼펜하우어도 이런 마음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이란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쫓아다니다가 정작 손에 쥔 것의 가치는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돈이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불안했고 돈을 벌고 나서는 돈을 잃을까봐 불안했습니다.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쉬지 못했고 충분히 벌었을 때는 이미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돈을 위해 바친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셨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잤다고. 돈은 벌었는데 아내와는 점점 멀어졌고 아이들이 크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돈이 뭐가 그리 중요했나 싶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부는 무엇일까요? 통장 잔고일까요? 부동산 몇 채일까요?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무언가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불안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가진 것이 적어도 풍요롭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도 가난하다. 인생 후반전에 접어들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사회에서의 역할도 줄어듭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한 분은 은퇴 첫 해가 가장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 같았다고. 또 다른 분은 손주들을 돌보느라 오히려 더 바빠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체력적으로 힘들고 자녀들에게 이용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다고.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하면 서운해할까봐 말을 못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 인생 후반전에도 여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계시니까요.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타인에게 의존하며 살게 됩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안에 따뜻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도 더 소중해집니다. 외로움에 떠밀려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원해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인간관계 상처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상처도 잊혔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래된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으로 몇 년째 연락을 끊고 사는 분도 계십니다. 부모님 재산 문제로 다투고 나서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요. 어릴 때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배신당한 분도 계십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으니 사람 자체가 무서워졌다고, 이제는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하겠다고. 이런 상처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사람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상처받을 일도 줄어들고 진심으로 고마운 일이 생겼을 때 더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자녀에게 기대가 컸던 분들이 나중에 더 서운해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돌아오는 게 없느냐고. 하지만 자녀는 자녀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를 다 채워주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 서운함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비교는 마음의 평화를 가장 빨리 앗아가는 것 중 하나입니다.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건강할까? 비슷하게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은 자녀들이 효도를 잘할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비교를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아래를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 같은 삶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은 동창 모임에 갔다가 우울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탓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었더래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속으로는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어려움은 크게 느끼고 남의 어려움은 작게 봅니다. 그래서 비교는 언제나 불공평합니다. 남의 좋은 면과 나의 힘든 면을 비교하니까요.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고통의 부재라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얻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을 때 평온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며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기보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서 고통을 줄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하나둘씩 몸에서 신호가 옵니다.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불편합니다. 예전에는 쉽게 하던 일도 힘들어집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었다는 것을. 어느 분이 그러셨습니다. 큰 병을 앓고 나서야 삶을 다르게 보게 되죠.
예전에는 돈 버느라 건강을 등한시했는데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니 돈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건강할 때 왜 그걸 몰랐을까 후회된다고. 후회는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르게 선택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라고. 그러니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지에 집중하세요. 마음의 평온은 어디에서 올까요? 돈이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돈과 건강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내면에서 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을 때 옵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 습관처럼 해온 것들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더니 마음이 달라졌다고. 처음에는 그냥 건강을 위해 시작했는데 걷다 보니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도 느껴지고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의 평온을 가장 크게 해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인생 후반전에도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 자녀 문제, 배우자와의 갈등, 외로움. 젊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차이는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연습. 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연습.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되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 감정 소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납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집니다. 에너지를 주는 관계가 있고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가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이런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체력이 있으니까 감정 소모가 있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오랜 친구인데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하고 내 이야기는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예전에는 그냥 참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며칠이 우울하다고. 그래서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관계 거리 두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정도 있고 추억도 있고 끊기가 애매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과의 거리에 대해 재미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고슴도치 비유라고 하는데요.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해지려고 모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찾는 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타인의 시선도 마음의 평온을 해치는 요소입니다. 평생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저렇게 하면 이상하게 볼까? 항상 남의 평가가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에 와서 깨닫습니다. 남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신경 쓰던 그 사람들도 각자 자기 삶에 바쁘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명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예란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나의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내 행복을 걸지 말라고.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그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그 시선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는 하되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60이 넘어서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갔다고. 젊을 때는 혼자 밥 먹는 것도 창피해서 못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다고. 혼자 맛있는 거 먹고 혼자 좋은 데 가고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나이가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보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것. 자존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남보다 잘나서 느끼는 우월감이 아닙니다. 남에게 인정받아서 느끼는 만족감도 아닙니다.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잘난 점도 못난 점도 모두 포함해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이 되라고 했습니다. 남을 흉내내지 말고 남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으로 살라고. 그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침에 여유롭게 일어나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 오래된 친구와 수다 떠는 것. 손주의 재롱을 보며 웃는 것. 소박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것들이 모여서 행복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쫓지 말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쫓으면 도망갑니다. 대신 불행을 피하세요. 고통을 줄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평온해집니다. 이 말이 소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대부분 무언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언가가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 괴로움을 줄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경험에서 오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책에서 배운 지식과는 다릅니다. 직접 겪어봐야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이르면 그런 깨달음이 쌓여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자산입니다.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젊을 때는 빨리 가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고요. 남보다 먼저 성공하고 남보다 먼저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천천히 가도 괜찮았다고요. 오히려 천천히 갔으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을 거라고.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이기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지는 것도 괜찮다고. 모든 싸움에서 이길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현명하다고. 이런 깨달음은 값진 것입니다. 시간이 만들어준 선물입니다. 덜어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이루려고, 더 많이 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에는 덜어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물건도 덜어내고, 관계도 덜어내고, 마음의 짐도 덜어냅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놓아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소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욕망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만족이 커집니다. 집안을 정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둔 물건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다고. 처음에는 아까웠는데 버리고 나니 마음이 시원해졌대요. 공간이 비니까 마음도 비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물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아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원망, 풀리지 않은 서운함, 잊히지 않는 후회. 이런 것들도 조금씩 덜어낼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느냐고.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하느냐고. 하지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품고 있으면 가장 힘든 것은 나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데 나만 그 기억에 갇혀서 괴로워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더 이상 그것에 매여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놓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고. 던지기 전에 먼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오래된 분노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조금씩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생 후반전의 외로움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이 계십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이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쁩니다. 자주 연락하고 싶어도 폐가 될까봐 참습니다. 전화해도 바쁜 것 같아서 빨리 끊게 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만나는 친구도 있고 세상을 먼저 떠난 친구도 있습니다. 모임에 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고독과 외로움을 구별했습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이고 외로움은 혼자라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알게 되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 시간이 나를 채워주는 시간이 됩니다.
물론 사람과의 연결도 필요합니다. 완전히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꼭 많은 사람과의 연결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정을 위해서. 하지만 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관계가 엉망이면 외롭습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하면 풍요롭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불안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유지되는 마음의 고요.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을 때는 큰 집에 살고 싶었다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큰 집을 샀다고. 하지만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니 그 큰 집이 오히려 부담이 됐다고요. 청소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너무 넓어서 오히려 쓸쓸하더라고. 그래서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고. 처음에는 좁아서 불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 필요한 것만 있으니까 정리도 쉽고 아늑하고 마음도 편해졌다고. 이것이 덜어내기의 힘입니다. 크고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가보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해보고 싶은 일 있다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평온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도 좋은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살을 느끼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편안하게 잠드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재를 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어떤 날은 평온하다가도 어떤 날은 다시 불안해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니까요. 완벽하게 평온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조금씩 더 평온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깊은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자녀에게 받은 상처, 친구에게 받은 상처. 그 상처가 아직도 아픕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생각하면 마음이 쓰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상처가 있었고 자신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면 그 상처에 갇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놓아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젊을 때는 선택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성공, 성취, 인정, 돈. 이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에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평온, 건강, 관계, 의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남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알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예전에는 모임에 다 참석해야 할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빠지면 뭐라고 할까봐, 서운해 할까봐. 그런데 이제는 가고 싶은 모임만 간다고, 가기 싫으면 안 간다고. 처음에는 미안했는데 지금은 그게 더 편하다고. 이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하는 것. 모든 것에 다 응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자, 잠시 눈을 감아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떤가요? 무거운가요? 가벼운가요? 복잡한가요? 단순한가요? 어딘가 불편한 곳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막연히 허전한가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책임, 의무, 기대, 걱정. 이런 것들이 어깨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그 무게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체력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 무게가 느껴집니다. 어깨가 처지고 허리가 굽고 마음이 지칩니다. 그래서 덜어내야 합니다. 더 이상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덜어내기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을 어떻게 버리느냐고. 정들었는데, 추억이 있는데, 언젠가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건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마음의 짐도 그렇습니다. 버리려고 하면 자꾸 손이 멈춥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 조금 더가 몇 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짐은 더 무거워지고 덜어내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소유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것이 오히려 우리를 가두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잃을 것도 많아지고 지킬 것도 많아지고 걱정할 것도 많아진다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적게 가지면 잃을 것도 적고 지킬 것도 적고 걱정할 것도 적으니까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게 됐는데 집에 남편의 물건이 너무 많았답니다. 옷, 책, 취미용품, 이런저런 소품들. 버리려니 마음이 아프고 그냥 두려니 볼 때마다 눈물이 났다고.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뒀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물건들을 붙들고 있는다고 남편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걸. 물건은 물건일 뿐이고 남편과의 추억은 마음속에 있다는 걸. 그래서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고 남편이 아끼던 물건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정리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고 물건에 매여 있던 슬픔이 조금 풀린 것 같았다 느끼셨답니다. 이것이 바로 덜어내기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담긴 감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았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 수많은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 관계들 중에는 나에게 힘이 되는 관계도 있고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이 관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하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에 시간과 마음을 쓸 것인지. 쇼펜하우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현실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단점이 보이고 갈등이 생깁니다.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서로의 좋은 면만 보고 관계가 편해집니다. 관계 거리두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만 하고 내 이야기는 듣지 않는 사람, 만나면 꼭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 은근히 비교하고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과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집니다. 집에 와서도 기분이 안 좋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런 관계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만나는 횟수를 줄이거나 만나더라도 짧게 만나거나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오랜 친구인데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자기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충고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요. 예전에는 그냥 참았는데 이제는 참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조금씩 거리를 뒀다고. 연락이 와도 바쁘다고 하고 모임에도 빠지기 시작했다고. 처음에는 미안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 친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아졌다고 말이에요. 가족 관계는 더 복잡합니다. 친구는 거리를 두면 되지만 가족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이고 역사가 있고 완전히 끊기가 어렵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재산 문제, 부모님 돌봄 문제, 어릴 때부터 쌓인 서운함, 이런 것들이 얽혀서 관계가 틀어집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자녀는 이미 어른이 됐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이처럼 느껴집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데 간섭한다고 싫어합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이었던 사람이 가족이 됐는데 여전히 어색합니다. 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말을 잘못했다가 서운해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족도 결국 사람이고 사람 사이에는 맞고 안 맞는 것이 있다고, 혈연으로 묶여 있다고 해서 성격까지 맞는 것은 아니라고.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가족이니까 무조건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맞는데 억지로 맞추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됩니다. 가족이라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부딪히니까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녀와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자꾸 부딪혔습니다. 너무 가까우니까 사소한 것도 신경 쓰이고 간섭하게 되고 서로 불편해져서 자녀도 힘들어하고 본인도 힘들어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셨대요.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다고, 자주 보지 않으니까 볼 때마다 반갑고 간섭할 일도 없으니까 편해진 거죠. 적당한 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경우에 이사가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리적 거리든 심리적 거리든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감정 소모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정 소모란 마음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서 유독 피곤하고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은 별로 안 움직였는데 기운이 없습니다. 이것이 감정 소모입니다. 감정 소모를 줄여야 합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감정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데나 쓸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감정 소모를 일으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지치는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떤 생각을 하면 기분이 나빠지는지, 그것을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화가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치인들은 왜 저러는지, 젊은 세대는 왜 그런지, 뉴스를 볼 때마다 혈압이 오릅니다. 물론 세상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뉴스를 보는 시간을 줄이거나 자극적인 뉴스는 피하거나. 쇼펜하우어는 세상의 어리석음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것에 일일이 화를 내면 평생 화만 내다가 끝난다고.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도 연습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감정 소모의 큰 원인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왜 그랬을까? 바보 같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후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쓸모없는 감정이라고.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후회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라고. 차라리 그 에너지를 현재에 쓰세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후회가 자꾸 떠오릅니다. 하지만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다면 다르게 했겠지만 그때는 몰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책 대신 이해로 바꾸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혼자 남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 불안해집니다. 잠도 잘 안 옵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현재를 망친다고 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건강 관리를 하고 재정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 하지만 그것과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하되 걱정은 줄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생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저렇게 하면 이상하게 볼까? 항상 남의 평가가 신경 쓰였습니다. 옷을 살 때도 남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했습니다. 차를 살 때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려했습니다. 자녀 교육도 남들과 비교하며 했습니다. 남들 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됐습니다. 내 취향이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생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았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명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예란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나의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그 기준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게 보여도 다른 사람에게는 나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다 보면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정작 나만 지칩니다. 차라리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떳떳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평생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남들이 정작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내가 그렇게 신경 쓰던 그 사람들도 각자 자기 인생에 바쁘다는 걸. 내가 뭘 입든 뭘 하든 사람들은 잠깐 보고 잊어버린다고. 그런데 나는 그것 때문에 평생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허무하죠. 그래서 이제는 신경을 덜 쓰기로 했다고요. 완전히 안 쓸 수는 없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덜 쓰겠죠. 내가 편한 옷을 입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것. 자존감이라는 것도 여기에 연결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의 시선에 덜 흔들립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남의 인정이 덜 필요합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남의 시선에 민감합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남의 인정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문제는 남의 인정은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칭찬해주던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인정에 의존하면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이 되라고 했습니다. 남을 흉내내지 말고 남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으로 사세요. 그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완벽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그런 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부모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직장을 위해. 정작 나를 위해 산 시간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면 막막합니다. 글쎄, 뭘 원하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것,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것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런 것들이 힌트가 됩니다.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젊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바빠서 못했다네요. 은퇴하고 나서 다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서투르고 어색했지만 하다 보니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고.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구나. 이제야 알았다고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편합니다. 부모가 불행하면 자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결국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쫓지 말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쫓으면 도망갑니다. 대신 불행을 피하세요. 고통을 줄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평온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아침에 여유롭게 일어나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 마음 맞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내가 원하는 삶이 됩니다. 내면의 고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마음이 시끄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걱정, 후회, 불안, 분노.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쉴 틈이 없으니까요.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속 무언가에 반응하고 계속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내면의 고요란 이 시끄러움이 멈추는 것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에 휩쓸리지 않게 되죠. 생각이 떠올라도 그냥 바라보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욕망이 채워지면 잠깐 만족하다가 또 다른 욕망이 생기죠. 이것이 반복되면서 평생 불만족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욕망이 생겨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면의 고요로 가는 길입니다. 욕망이 생겨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 그러면 불필요한 욕망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명상이 도움이 되는데요.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몇 시간씩 앉아 있어야 하는 것 같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할 거라고요. 하지만 명상은 간단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1분도 어렵죠.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5분, 10분,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명상이 아니어도 됩니다. 산책도 좋습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느끼는 것,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듣고 나무를 바라보는 것, 생각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정원 가꾸기도 좋습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 식물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 자연과 연결되는 느낌이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눈을 감고 듣는 것, 음악에 빠져드는 것, 그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이 사라집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것이라면요. 건강과 마음의 평화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통증이 있으면 짜증이 나고 기운이 없으면 우울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힘들면 몸도 아파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저기 아프고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건강을 돌보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적당히 움직이는 것,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것들이 잘 되어야 마음도 편해집니다. 쇼펜하우어도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건강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건강하면 가난해도 즐거울 수 있지만 아프면 부자여도 비참해지죠. 나이가 들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체력이 떨어지고 예전에 쉽게 하던 일도 힘들어집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합니다. 그것을 거부하기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못하게 된 것에 집착하기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러면 덜 속상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스트레스를 쌓아두면 안 됩니다.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또는 몸으로 나타납니다.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이런 증상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스트레스 받으면 요리를 한다고 해요.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들고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풀리고 요리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안 난다고 해요.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쓰거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글로 정리해 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머릿속에서 맴돌던 것이 종이 위로 나오면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예술의 힘을 믿었습니다. 예술이 우리를 욕망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보거나 문학을 읽을 때 우리는 일상의 걱정을 잊고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 시간만큼은 평화롭게 되죠. 나이가 들어서 예술을 즐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에 가거나 음악회에 가거나 책을 읽거나 이런 것들이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꼭 대단한 예술이 아니어도 됩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것, 예쁜 꽃을 보는 것, 감동적인 영화를 보는 것, 이런 작은 것들도 예술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면 말이죠. 이제 정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돌아보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마음의 평온.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입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가난한 것이고 돈이 적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부유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온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면에서 옵니다. 비교를 멈추고 기대를 낮추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을 때 옵니다.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거리를 두고 나에게 힘이 되는 관계는 소중히 합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감정 소모도 줄여야 합니다.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타인의 시선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평생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조금 놓아도 됩니다. 남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때로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인생은 고통이며 욕망은 끝이 없고 만족은 잠깐이고 우리는 평생 불만족 속에 삽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에는 희망도 공존하고 있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욕망을 줄이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고요함을 찾으면 평온해질 수 있다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할 수 있습니다. 방향만 알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인생 후반전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더 가볍게, 더 평온하게, 더 나답게.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바빴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평생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것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비교를 한 번 덜 해보는 것. 오늘 하루 걱정을 한 번 덜 해보는 것.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 가져보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변화가 됩니다. 7순이 넘어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게 뭔지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나답게 살고 싶다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늦은 것 같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경험에서 오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것입니다.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기쁨도 슬픔도 다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직접 살아봐야 아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도 나이가 들면서 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젊을 때는 열정적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 차분해지고 더 깊어졌습니다. 그의 가장 깊은 사상은 노년에 나왔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잃는 것만이 아닙니다. 얻는 것도 있습니다. 지혜, 경험, 통찰. 이런 것들은 젊을 때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가벼워져도 좋습니다.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놓아주세요.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다면 다르게 했겠지만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자책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의 평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편안하게 잠드는 것, 이런 작은 것들 속에 평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 평온한 마음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힘든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완벽하게 평온한 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온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이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가볍기를 바랍니다. 삶이 당신답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